저희가 어제 대정부 질문 얘기를 하다가 잠시 옆길로 새서 전해드렸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 관련 얘기, 이게 조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좀 첫 번째 앵커 에픽에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민식 장관의 발언부터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백선엽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지수 기자, 바로 이 발언이에요. 조금 전에 윤건식 의원도 잘 얘기해 줬는데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윤건영 의원이 대신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는데요. 농업개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다음의 일이었고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에도 짧게나마 이 농업 과장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내용 문 전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박 장관이 이걸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다. 고의적인 악의적인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하면 사자 명예훼손 당사자가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의 이름을 좀 잘못 얘기했는데 그 부분 좀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식 장관이 어제 저희 MBN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박민식 장관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백히 있고 또 형평성이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분을 친일파라고 한다면 일제 시대에 뭐 군인되고 또 뭐 공무원하고 뭐 그런 사람 다 친일파로 우리가 자리매김 해야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일사인데 이게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어떡하십니까? 저는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굳이 법적 조치를 한다면은 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김준일 에디터, 이 법적 조치에 대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으로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좀 거치게 얘기하면 그놈의 공천이 뭔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천하고 연결되나요? 그러니까 이념 전쟁의 최선봉에 서가지고 지금 뭐 홍범도 장군 깎아내리고 지금 무리하게 이제 백선엽 장군 친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일제 시대 때 한 게 아니라 그 농업개장이 지금 그 해방 후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하실 건지 일단은 뭐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관계 제가 좀 하나씩 바로잡아 드릴게요. 자, 백선엽 장군이 본인의 자서전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간도특사대에서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도특사대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만주군의 간도특사대고 이때는 독립군 때려잡는 게 이 임무였어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박민식 장군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백선엽 장군은 친일이 아니라고 한 것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찬 광복회장이 바로 성명을 냈습니다.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백선엽 장군이 만주군 간도특사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군의 발전에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나머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얘기지 내가 친일이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마다 사실관계가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랑스럽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드리고 인정을 하십시오.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념적으로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사실관계가 지금 틀리고 당사자들이 다 반발하고 있고 자서전에 나온 내용까지 본인이 다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좀 우기는 이런 정치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어쨌든 어제 이제 박민식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연유는 조금 전에 들었지만 어쨌든
그럼 일제시대에 군인하고 뭐 다 근무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냐 이런 설명을 하는 맥락에서 이제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 발언,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지금 계속해서 여야가 역사적 논쟁을 갖고 이렇게 계속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뭐 친일파, 친일 행적을 놓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친일파라는 그런 극명한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가장 납득하기 쉬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예를 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부적절했다, 뭐 적절했다 그런 여부를 떠나서 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문가를 제대로 영입을 해서 이런 친일 행정 논란에 대해서 결국 해명하고 국민들을 납득하는 과정이 저는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거에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고소하겠다 이런 발언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좀 짚어보고요. 네. 그러면 민주혜 변호사, 네. 박민식 장관의 어제 발언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혐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일단 법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그런 확정적인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고의를 갖고서 범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걸 굳이 재판으로 가져가서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보게 된다면 이 발언 자체의 진위 여부가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이 부분부터 또 따져보게 되는 그런 형국을 취하게 되고요. 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범죄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께서 직접 이것도 고소를 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또 좀 부담감도 갖게 되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결국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앞뒤 맥락을 보면은 어떤 친일파다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렇다면 이렇게 다 친일파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게 확정적으로 어떤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그 사서전에 나와 있던 사항에 대해서 팩트를 잘못 전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다른 책임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이 상황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단정하기는 좀 모호한 편이 있다. 자, 이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요. 정치권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오는 얘기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 독립운동을 하러 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고 독립군을 때리잡는 만주군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부친이 일제시대 때 관직을 했으니까 그럼 그것도 친일이냐 이렇게 되물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친일이라고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서 논리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황당한 논리죠. 정권 교체가 되고 나면 전 정부랑 항상 대립각을 서는 정치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불려 나와서 모든 메시지와 행동을 하고 고소고발전에 나서야 되는가 전 부정적이라 보고 민주당이 좀 드라이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도 각자의 영역에서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좀 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지숙 기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네. 한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한 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2019년도에요. 한 시민단체 대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문재인 전 당시 대통령과 고 박원순 시장, 유시민 이사장 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모욕죄로 고소 절차에 나섰는데요. 이 고소했다라는 사실 나중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후에 이 고소 절차를 근데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수용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동숙 장님, 아까 했던 답변의 좀 연장선상 같은데 당시에 고소를 취하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라 이 모욕적 표현도 감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소를 취하했거든요. 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어떤 행보를 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런 행보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발언도 안 했을 거고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 나의 집안의 그런 문제점을 계속해서 공포하고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고소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과거에 살펴보면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런 거를 말했을 때 어떤 일을 갖고 주체적으로 했을지 그거를 제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소고발은 전직 대통령이 하는 것은 참 그래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행보는 그래도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이동석 전 행정관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고소고발전에 나서는 건 보기에 안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어쨌든 국민이 위임해준 주권 때문에 주권을 위임해주신 대통령이 때문에 감내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전직이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 그 2019년에 있었던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왜 비판을 했냐면은 이제 전단지 같은 거를 뿌렸는데 거기에 뭐 이를테면 박원순, 유시민, 뭐 홍영표, 정동영 이 얼굴이 있고 뭐 이제 적었습니다. 뭐 친일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걸 적었고요. 그 뒤에도 이제 뭐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굉장히 뭐 북한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취하했거든요. 이게 일반 시민이라고 하지만 이제 우파 단체의 어떤 뭐 시민단체 대표였던 김모 씨 이제 이분이었던 거 아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좀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맞지만은 자 뭐 박민식 장관은 현직이에요. 네.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이 아니고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현직의 권력에 있는 분의 말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도 본인이 좀 판단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관계조차 지금 틀린 거를 인정 안 하시고 있잖아요. 저는 정치권이 이렇게 뭐만 있으면 고소고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굉장한 권력자가 지금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에서는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저는 수긍이 가는 조치다. 이미 전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고소고발전에 대해서 찬반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박민식 장관 또 어떻게 좀 앞으로 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술도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여러 의혹들은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천화동 1호 절반은 뭐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하셨는데 오늘도 밝히실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이동기 전 본부장한테 700억 원 전달하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짰고 아니 다 그거는 허구입니다.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박민식, 대장동 그분 누굽니까? 들어가세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홍현 씨에게 수사 못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을 변했어요.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요. 허위 인터뷰 의혹 핵심에도 서 있죠. 지금 마지막에 들으신 부분들. 자, 이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여러 해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 얘기 지금 앵커에 비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시숙 기자, 어쨌든 검찰은 김만배 씨를 조금 더 구속시키기 위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걸 발부하지 않아서 오늘 석방이 됐어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네, 취재진들도 이 점이 가장 궁금했을 텐데요. 일단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검찰이 추가 영장을 청구했죠. 영장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며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는 검찰이 자신이 재판을 받는 횡령 의혹과 상관없는 별건으로 구속기간을 늘리려 한다라고 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임재 변호사, 보통 구속영장 기각되거나 발부할 때는 보통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런 거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이 구속 여부에 대한 이 판단과 사실 원래 지금 진행 중인 수사 상황, 재판 상황과는 사실 별개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이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원래 문제되고 있는 재판에서의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듯이 좀 별도로 판단이 되게 되고요. 오히려 보면 그냥 구속 사유가 있냐 없냐,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구속을 할 필요가 있냐 없냐만을 이제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래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할 때 대부분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짧게 덧붙여지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소명이 비족하다거나 아니면 방어권 보장 측면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 정도의 설명을 덧붙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떤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봤다거나 추가적으로 구속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부족했다. 불구속 상태 재판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녹아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방돼서 나온 김만배 씨. 지금 제기되고 있는 허위 인터뷰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본인은 대선에 개입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목소리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을 주신 건 맞으세요? 네. 오래전서부터 그 관련해서 책을 쓰시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우영 씨에게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애가 녹취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거는 신앙님 선배가 저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김만배 씨가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 짧게 좀 평론을 들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서 모두 다 지금 부인하거든요.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들었어요? 지금 김만배 씨의 그런 전직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면은 김만배 씨는 법조기자 출신입니다. 네네. 김만배 씨가 이런 거를 인터뷰를 하고 할 때 이런 거가 기사로 안 나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100% 김만배 씨는 인터뷰를 했을 때 기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님 씨, 그러니까 언론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갔다는 그 배후에도 철저히 뭔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터뷰 시기가 2021년 9월 15일입니다. 네네네. 근데 송금을 한 날짜가 5일 뒤인 9월 20일이에요. 1억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배후에도 반드시 이건 무엇이 있다. 저는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만배 씨가 출소하기 직전에 저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
저는 변호인단과 100% 사전 협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차후 이런 수사 과정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앞으로도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동석 전 행정관 어쨌든 본인 혼자 생각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 이러이러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만배 씨가 나와서 한 얘기 어느 거 하나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공감이 안 가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술적 가치 해가지고 1억 6,500만 원을 좀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지러움증 이명이 있어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한테 산재로 50억씩 주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1억 6,500만 원씩 줄 수 있는 건가? 뭐 동료 기자한테 한 7억 원 정도는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믿음이 안 갔고요. 그리고 녹취를 했다라고 하는데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72분 지금 뭐 이제 뉴스타파가 72분 좀 5시에 좀 공개한다는데 맞아요. 기자가 72분 동안 정치 얘기하는데 녹취하는 거를 몰랐다? 전직 기자가? 그것도 법조에 오랫동안 출입한 사람? 이것도 믿음이 안 가고 그 윤석열 검사가 대검 중수과장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조우영을 사건을 무마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하면서 76명 기소를 했고요. 42명을 구속을 시켰어요. 1,155억 원을 지금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10억 3천만 원을 지금 조우영이 수수를 했는데 그 대가로 이거를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대검 중수부에서. 이거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물론 최종 단계는 뭐 검찰청장이 하고 뭐 서울중앙지검이나 뭐 대검 중수부니까 중수부장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걸 담당하는 검사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진실이 가지 않고 이제 김만배의 최종 목적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거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수 기자, 지금 우리 두 평론가도 김만배 씨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론을 해주셨는데 검찰도 구속신문할 때 이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내용 세세하게 설명했다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심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요. 어제 PPT를 통해서 상세하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선 검찰은 당시 김 씨가 대선을 염두에 놓고선 허위사실 유포를 계획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은 앞서 남욱 변호사에게도 김만배 씨가 우리와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확보했고 조우영 씨로부터 이재명 후보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된다. 이렇게 김만배 씨가 당부했다라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김만배 씨가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언론에 얘기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걸 시그널로 받아들인 주변 인물들이 퍼져나가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이 책 이야기가 앞에 나왔죠. 네.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1억 5천을 냈다라고 하는데 어제 검찰 화천대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의 그 책 3권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건당 5천만 원이 넘는다는 이 고가의 서적이 별도의 책장이나 금고가 아니라 이 사무실에 널브러져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아, 그 책이 다 아무데나 이렇게 흩어져서 방치돼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가니 직원들도 이런 책이 여기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쉽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2021년 9월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저번 재판에 이 투자회사 대표가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미 합의된 내용 말고 왜 추가로 부담을 시키느냐. 그래서 내가 요즘 방법이 김만배는 성남시의 엄격하고 꼼꼼한 공공환수 조항을 거론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을 거칠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가 저를 뭐 공산당 XX 할 X 이렇게 막 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를 원망을 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한테 왜 돈을 줍니까? 그 미워했던 사람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김준일 에디터, 지금 뭐 김만배 씨 인터뷰도 봤는데 이 인터뷰 이후에 이 대장동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런 인터뷰를 이제 계속 하고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그분은 이재명이 내가 아는 아니다 나보기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조우영도 뭐 유동규가 그분이다 뭐 개인적인 일탈이다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를 들면은 뭐 남욱이나 조우영이나 뭐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무언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일관되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거, 하나는 형을 최대한 적게 받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이 대선 과정을 보면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들의 말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었냐,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었냐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진술이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뭐 김만배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김만배가 시켰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를 검찰이 지금 밝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진술 하나하나가 지금도 전에도 좀 믿기가 힘들다. 이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야. 저게 지금 얼굴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임지혜 변호사, 당시에 이제 같이 기소됐던 이제 남욱 씨나 유동규 씨한테 잘 견뎌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정도면 이렇게 허위 인터뷰 의혹이나 이런 걸 묶어서 다시 김만배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서 지금 1심 구속기가 아닌 이제 6개월이 만료가 된 거고요. 다른 추가적인 어떤 증거 자료들을 포함해가지고 구속이 더 필요하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인터뷰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증거로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가짜뉴스 혐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판단을 받은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증거를 확보한다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또 증거 인멸의 정황 등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구속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구속을 시도했다가 예를 들어서 실패하게 된다거나 한다면은 또 타격이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한 이후에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석 전 해설과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이 허위 인터뷰 의혹, 당시에 나왔던 인터뷰를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대한 허위 정보를 방통위에서 직접 제재하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한 조처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뭐 이번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 심각한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은 특히 언론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침해죠. 이런 거를 감시해야 될 언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도를 했다는 거는 오보를 했다는 거는 명백하게 그 언론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창구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을 때 이게 오보였다. 그럴 경우에는 정정 보도를 통해서 언론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뭐 그런 제도들은 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정정 보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번 정권만이 아닌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언론사에 대한 오보 대응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방통위가 이제 어쨌든 오보로 인한 언론사 폐간 여부도 이제 방통위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과 이 어떤 제도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과도하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보하면은 폐간시킵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날 그런 나라 어디도 없어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소송을 겁니다. 민사소송. 그래 폭스뉴스가 1조 원 소송 걸렸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대선 미국 2020년 이제 2020년 대선이 개표 조작이 있었다 이런 거 보도했다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은 경우에 이동석 행정관님은 뭐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그러면 하면은 이게 오보인지 가짜뉴스인지 제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가짜뉴스는 일단은 기만의 의도성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언론은 오보도 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럼 속이려고 했었느냐? 그러면 뉴스타파나 그거 인용 보도한 언론사가 다 그런 뭐 조작인 걸 알고도 했느냐?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어떻게 알고 이거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합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고 기본적으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터넷 신문은 등록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소관도 아니고 이건 문체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에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규제를 받아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뉴스타파가 오늘 오후 5시에 김만배 씨 육성 인터뷰를 편집 없이 원본으로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뉴스타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의도성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죠. 순수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따로 봐야 되는데 김만배의 의도는 무엇이냐? 신앙님이 1억 6,500만 원을 받은 의도는 무엇이냐? 그리고 뉴스타파가 그런 돈을 신앙님이 받은 사실 알았느냐? 몰랐는데 그러면 이걸 왜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보라. 이거를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지금 다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게 9월 15일에 2021년 9월 15일에 이게 녹취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대화가 오간 것 자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모르니까 이 내용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억울함이 있다. 지금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명을 하려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5시에 공개되는 이 녹취록 저희 한번 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기되고 있는 허위 인터뷰 의혹,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에 활용하기는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안 가지고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지. 결국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잘못할 경우에는 지적하고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자, 어쨌든 김만배 씨도 석방이 되면서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모두 지금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죠. 자, 김준일 에디터, 조금 전에 했던 이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 인터뷰가 나오고 SNS에 올렸잖아요. 이 올린 시점을 두고서 선후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거든요. 어째서 이재명 대표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거를 SNS에 올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 의혹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거죠.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언론들은 아직 보도를 안 하고 전이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가 1시간 뒤에 이거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저거 앵커 기자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언론이 보도를 했을 때 그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검토하는. 사실관계 확인할 때는 걸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뭐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거를 즉각적으로 보도를 안 한 거는 이거의 사안의 중요성, 대선을 사흘 앞두고 이러니까 각자 판단을 해가지고 다만 다음 날 3월 7일에. 그러니까 이 6일날 보도 밤에 저녁에 보도가 됐고 3월 7일에 엄청 많이 올렸어요. 맞아요.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하는 시간이 걸린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한테 유리한 건데 그러면 SNS에 바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올렸다. 이런 사실이 있다더라. 이런 거 뉴스타파가 보도할 거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유착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보도를 한 다음에 다른 언론이 아직 보도 안 했을 때 이거를 올렸는데 이거를 유착이다?
그거는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 보고 모니터링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선 그 기획 그 정도 캠프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가 들어갔을 테고 야 이거 제 드디어 횡재 잡았다 이렇게 하고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라면 검찰이 밝혀내야 돼요. 그 유착 관계를 검찰이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언제부턴가 그 SNS가 삭제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는데 그럼 왜 삭제를 했을까요, 이거?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왜 삭제? 근데 최근에 삭제한 게 아니라 삭제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1월 그해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다 삭제를 했는데 뭐 좀 감추고 싶은 게 있었던지 아니면은 좀 본인에게 불리한 게 있었던지 뭐 그런 게 아닐까.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 삭제 그렇죠. SNS에서 본인이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우리가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차피 그리고 다 언론 보도가 돼가지고 이거 삭제했다 여부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올렸던 것도. 그래서 왜 삭제했는지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앵커께서 한번 이재명 대표 인터뷰에서 왜 삭제했는지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석 전 행정관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삭제를 했던 뭐 비공개 처리를 했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예전에 봤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없게 처리한 이유는 뭘까요? 뭐 이재명 대표께서 뭐 어떤 정도의 그런 뒤에 배우가 있지 않나, 어떤 내용이 뒤에 숨겨져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사실 언론 인터뷰를 한 시기가 뭐 지난 그러니까 2021년 9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가 나온 게 뭐 2022년 3월이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이게 뭐 6개월인가요? 뭐 5개월, 6개월 사이 뭐 민주당 내부에선 사실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오갔을 수도 있어요. 뭐 저의 추측이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 대선 관계자들이 이런 정보를 취합하고 이런 SNS에 올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직접 하진 않진 않습니까? 그런 관계자가 하다 보니까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검찰이 들여다 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이런 것들도 배우가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SNS를 왜 비공개 처리했는지, 왜 볼 수 없도록 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는 오늘 토요일 검찰 출석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이 만든 포스터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이번이 벌써 5번째 검찰 소환인데요. 네. 오는 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후문을 통해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 더군다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날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었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가겠다.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는 거는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잖아요. 맞습니다. 마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날짜가 공교롭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조금 전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진술서가 자필 진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한쪽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했는데요. 네.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채 전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원래는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뭐 보고했다,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맞아요. 알려졌는데요. 이번 내용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8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또 검찰로부터 추가 구속 기소와 같은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재희 변호사는 이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진술서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거? 지금 사실 이 진술을 가지고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 이제 법조인들이 얘기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알았다고 했다가 몰랐다고 했다가 다시 알았다고 했다 몰랐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이 계속 번복하게 되면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데 이건 결국 치밀한 증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단순히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만 판단이 내려졌을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진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 그 가운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증거에 따라서 또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진술만이 아닌 다양한 다른 추가적인 보강 증거를 통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놓고 검찰과 줄다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9일입니다.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지지 않고 힘내시고 원하셔야 이게 사직생이더라고요. 진짜 쉽게 살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보기 남겼어요. 정말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룰을 많이 그려요. 그 중에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김준일 에디터, 참 김은경 전 위원장 모습 참 오랜만에 보는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던지네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위로 누구나 할 수 있죠. 위로 그렇죠.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뭐 저 위로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만 이제 저도 고비를 넘겼어요.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고비가 생긴 거는 본인의 설화가 대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만든 고비를 본인이 넘겼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시누이가 이제 10년 시부모 모셨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허위다 실제 모시지 않았다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저의 위로 방문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민주당이라는 당에 좀 많이 뭐 이렇게요 폐를 끼친 것에 대해서 좀 반성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요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예,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예. 아니 제가 일만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구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국회 그것도 권한이 대정부 질의당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살 치고 다닙시다. 이동석 장관,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았으면 좋겠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어떤 찾긴 찾았는데 그렇게 바라던 목적하고는 좀 다른 목적인 것 같아요. 네, 저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도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단식장을 찾은 계기가 이 바로 태영호 의원이 이런 논란으로 이렇게 찾게 된 건데요. 뭐 태영호 의원이 저렇게 나선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지금 단식장을 찾아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태영호 의원이 저렇게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국민들께서 좀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태영호 의원이 저런 억울한 면이 있으면 제가 볼 땐 태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연대든지 차라리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것들이 억울하다. 이런 방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꼭 단식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보다도 다른 쪽으로 항의를 하는 게 좀 좋았겠다. 이런 평가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까지 알아봤고요. 뭔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검사가 조폭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상당히 분노에 찬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이런 모습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앵커의 픽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당시에 저 검사 정말 화제 만발이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 롤스로이스남 사건을요, 이 순준호 부장검사가 맡았다라고 하면서 신 검사의 과거 이렇게 또 저렇게 재소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신 검사,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이 순호아파 조직원을 무더기로 기소했던 인물이죠. 네. 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저렇게 위협하는 모습, MG 조폭 세력이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였습니다. 맞아요. 지난 6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앞서 보신 영상처럼 두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조폭들의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런 분노 반응 영상 조회수 180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임재 변호사, 어제 마침 이 순호아파 조직원들 첫 정식 공판이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조폭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딴판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밖에서는 그렇게 기세를 자랑하면서 새해를 과시하더니 또 재판정 앞에 와서는 순한 양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한 양이요? MZ세대가 이 조폭에도 붙은 걸 보니까 좀 씁쓸한 마음도 드는데요. 그렇죠. 주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검거된 조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MZ세대 굉장히 젊은 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재판을 받을까도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대부분 혐의를 묻는 그런 재판장님의 질문에 바로바로 일어나서 답변도 고분고분하게 했다고 해요. 고성이 오간다거나 어떤 집단적인 무력 충돌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 없이 대부분 조용조용 재판의 진행에 따라 잘 따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검사님이 이 조직원들 일망타진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걸 좀 나눠서 일단 문제되는 사건은 이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그 혐의에 대한 부분 또 하나, 이 조직을 구성하고 이 조직 생활을 한 부분을 좀 별도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 롤스로이스남 수사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신준호 부장검사 팀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롤스로이스남도 이 MG 조폭과 연루되는 정황들이 뭐 여러 가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고가의 유명 외제 SUV를 몰고 인도를 덮쳐서 정말 큰 희생을 자하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미심쩍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일단 이 고가의 외제 SUV 자체가 젊은 나이의 청년이 구입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뭐 설사 이게 빌려 탄 거다 어쩐다 한다고 해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집을 확인해 보니까 집에서는 1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나왔어요. 집에서 1억 원이나 넘는 돈의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뭐 전관 출신의 굉장히 수임료가 높은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수익원이 뭐냐 이걸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궁금하죠, 당연히. 이 젊은 사람이 뭘로 돈을 이렇게 벌었을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뾰족하게 지금 밝힐 수 있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MG 조폭과의 연관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한 보도에 따르면 사고를 제보했던 이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서 수억 원을 건넸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그 영상으로 좀 볼까요? 제가 이 3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정확히 3억을 받았어요. 원래는 제가 5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5억을 달라고 했냐면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분이 뇌사 상태잖아요. 그냥 그게 싫더라고. 왜냐면 합의금으로 절대 2만 원 돈 안 줄 거 알거든. 저는 이 3억이라는 돈이 저는 제가 언급 안 하는 조건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저와 제 주변인들이 언급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멋대로 추측하지 마시고 저는 이 돈 모두를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돈다발이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이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은데 어쨌든 한 사람의 주장이긴 하지만 입을 막기 위해서 수억 원을 건넨 의혹 그리고 약물 투약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의혹 그리고
조폭 연루 의혹 등등 해서 과연 이 롤스로이스남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MG 조폭 언급을 했었는데 대다수가 10대 미성년자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MG 조폭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 MG 조폭 검거했던 검사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MZ세대 조폭이 실제로도 많이 늘어났다는 걸 체감하세요? 또 SNS에 굉장히 익숙한 그 MZ세대 조폭들이 SNS 등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조폭들이 다시 양지로 나와 대담하게도 백주대낮에 길거리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패싸움을 하거나 또 요새 뭐 인터넷 범죄가 많이 늘잖아요. 인터넷 도박이나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각종 돈 되는 범죄들도 늘면서 젊은 조폭들의 범죄 활동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많이 그 조폭에 가입한 그 사실을 확인을 해서 그런 미성년자들까지 전부 다 소년부 송치 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그런 SNS 소위 조폭 스타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폭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그렇죠. 어쨌든 뭐 조폭 스타가 있다고 하고. 근데 이 MZ 조폭들을 보면 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앞에 가서 아이들도 스카우트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큰일이다. 대한민국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전에 그 회유한다고 3억 원 줬잖아요. 네네. 야, 이렇게 돈이 다들 많나? 책값으로 한 1억 6천만 원 주고 뭐 회유한다고 3억씩 주고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좀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이게 약간 굉장히 특히 이제 그동안 뭐 이제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그 고급차 그 주인도 그 가해자도 지금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게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MZ세대에 상당히 많고 이게 이제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일단 조폭에 미화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SNS의 과시 문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통계청이 나흘 전에 발표를 했는데 15세부터 29세 이게 지금 나이대 청년이라고 하죠. 이게 452만 명인데 이 중에서 126만 명이 미취업입니다. 청년 실업이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서 49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어렵고 돈 벌기 어렵고 놀고 있고 이러니까 이거에 이런 유혹에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 문화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정부도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MZ 조폭들 뭐 일부긴 하지만 SNS에 뭐 명품도 올리고 뭐 외제차도 올리고 하면서 이걸 동경하는 학생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자, 이 SNS가 정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